교육감 직선제 시행 후 사상 첫 재선에 성공한 주인공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각지대 없는 교육,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육. 더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 중인데요. 그가 지금껏 이뤄온 것과 앞으로 꼭 이루어내고자 하는 건 뭘까요?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곳은 서울시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이곳에서 5년째 수장을 맡고 계신 조희연 교육감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뭐 바쁩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번 주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 대란이 벌어질 뻔했는데 네. 학교 공무지하고 협상이 타결돼서 그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 참 다행이네요. 오늘 이제 뵈면 제가 이것부터 꼭 물어봐야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예. 재선에 성공한 첫 교육감이세요. 예, 예. 네. 서울 시민들, 특별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네. 제가 어쨌든 임기 4년을 마치고 네. 8년을 할 수 있는 네. 그 교육감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뭐 너무 저희는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꽤 있지만 저희가 또 사이좋게 지나고요. 네. 또 만나서 얘기도 경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뭐 자사고나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네. 그런 정책은 뭐 한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8, 90%는 아이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가르칠까, 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정서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뭐 안정적인 학교, 평화로운 학교를 제가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존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임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좀 하나만 꼽아주시면요. 아무래도 이제 유아교육이 옛날에는 선택사항이었는데 이제 필수가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아교육, 특별히 이제 공립유치원 확충과 관련해서 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면에서 제가 좀 그 진전을 좀 시켜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사립유치원이 80%입니다. 공립이 한 네.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40%까지 늘리겠다 그게 그러는데 언제까지였죠? 뭐 임기 말 2025년 정도까지 이렇게 예.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사실 서울에서 왜냐하면 예. 이제 지방은 공립이 많아요. 네. 그리고 유치원을 지을 공간도 많은데 서울은 공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사립 유치원을 가능하면 공립화하거나 공영형 사립 유치원으로 이렇게 네. 바꿔내는 그런 작업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했는데요. 네. 유치원 교육을 이렇게 좀 볼모로 해서 하는 한유총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예, 예. 제가 이제 설립 취소 결정을 네. 내렸지 않습니까? 아주 강수를 두셨군요. 예, 강수를 둬서 그 부분이 지금 뭐 법적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유아교육만큼은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식으로 네. 공공적으로 유아 친화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교육 문제에 걸쳐서서 가장 근본적인 또 해결을 책이면서도 가장 큰 숙제가 네. 공교육 강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그 계신가요? 뭐 핵심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네. 사교육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공교육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교육이 더 중심입니다. 네. 이 자체가 우리의 교육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교육도 공립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사립학교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 수준의 교육에서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선진국이라는 게 되게 사교육은 아주 보충적이고 공교육 중심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대부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지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도 공립 학교가 좀 중심에 서면서 중심을 잡고 네. 사립학교가 또 함께 이렇게 번영하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유치원 교육 같은 경우도 사립 유치원이 많은 이제 이런 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기초학력 강화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초3, 중1 정도에서는 조금 그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종합 점검을 하고 네. 지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 기초학력 문제를 공교육이 책임지는.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공교육에서는 이제 그 뭐 외고나 특목고보다는 어쨌든 서민의 자녀가 다니는 일반고가 또 공교육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고의 공교육이 많이 황폐화돼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일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재정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와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네.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얼마 전에 네. 그 당정청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2025년에 예, 예, 아예 예. 그냥 일반고로 예. 일괄 전환한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 조국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의제를 국민적으로 부각시킨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의제하고 교육 개혁이라는 의제인데 생각보다 검찰 개혁이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교육 개혁도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기울어진 네, 운동장을 네. 특별히 어쨌든 중상류층의 어떤 교육 특권을 완화시키고 네. 이제 그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이 서열화된 그렇죠. 인류 학교에 가는 인류 고등학교에 가는 이 구조를 좀 해체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넓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결정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일몰제거든요. 되게 네. 5년 단위로 일종의 갱신해서 연장이 되는 게 지금 자사고 체제입니다. 그렇죠. 향후 5년 후에 일몰이 된다.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네. 걸 국민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는데 지금 요 주요한 계기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고교 학점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학처럼 고교 학점제가 되면 학생들이 굳이 자사고나 외고에 가서 들으려고 하는 과목을 네. 학교 내에서도 학점 선택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학교 간 서열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이 학교 간 서열화를 이번에 좀 개혁하면서 학교 내에서 네. 다양한 수업들이 좀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딱 마침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순간 이렇게 아, 서열화된 맞물려서. 학교 유형을 찾아서 갈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 이런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뭐 아무래도 좀 부작용도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이게 하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가 우려가.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일반고 공교육 아까 말씀한 일반고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사고나 외고에서 기대했던 그 교육, 그렇죠. 질 높은 교육을 네. 일반고에서 받을 수 네. 있도록. 또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요. 이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 일요 휴무제를 이제 추진하고 계신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일요일이라도 사교육 경쟁, 입시 경쟁을 멈추고 네.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수면이라도 여가도 보전하고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자.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요. 예. 과로사의 그 기준이 60시간이랍니다, 주당. 근데 아, 네. 일반 고등학교 2학년이 77시간 공부합니다. 특목고 학생은 약 90시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과로사 수준의 네.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학생의 한 80%가 주당 한 8시간 정도의 사교육을 하고 네. 있고 사교육비도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영역에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원 일요일이라도 학원 휴무제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되는데 학부모님들, 학생들,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아직은, 예, 네. 저희는 이제 수기민주주의다, 수기하는 네. 과정이다 네. 해서 지금 곧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쳐서 예. 한번 시민들이나 학부모의 의견 점검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단계에 예. 좀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 2010년에 그 서울형 혁신 학교. 네,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벌써 예. 이제 9년 차를 맞이했어요. 지금 서울에 몇 개나 되나요, 혁신학교? 예, 지금 뭐 정확하게는 초등학교가 한 160여 개가 되고요. 네. 중학교가 한 40여 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20
여기에 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1,300개 학교로 치면 한 17%.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은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뭐 일부 뭐 이렇게 뭐 학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학부모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혁신학교의 이제 특징이 보통은 일단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네. 수업 혁신이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형 수업 방식은 1등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입니다. 다른 학생은 작은 관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건 과거형이다. 암기식 지식 교육을 넘어서서 아이들을 창의적인 교육으로 진도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협력해서 스스로 지식의 탐구자가 되도록 하는 그리고 1등만이 아니라 2등부터 꼴등까지의 학생들이 다양하게 배움이 느린 학생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요즘 교육계에 화두로 떠오르는 게 메이커 교육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앞다퉈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뭔가요? 말 그대로 메이커 만드는 교육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교육, 융합적 교육, 실용적 교육을 하는데 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 서울교육청이 이걸 선도했습니다. 2017년에 5개년 계획을 해서 네.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메이커 교육은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상상하라, 네. 만들어보라, 네. 그리고 친구와 공유하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려면 만드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첨단 기자재를 만들어서 예.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첨단 기자재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네.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네. 전국적으로도 많이 지금 확산돼서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요즘 이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다문화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데 학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네. 교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요? 미래의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중대한 도전이 아마 이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게? 지금 뭐 2021년에 300만 명이 되나고 하니까 한 네. 6% 정도 학생 서울만 해도 뭐 네. 저희가 한 18,000명, 2만 명에 가깝고요. 예. 예를 들면 영등포 구로 이 지역에만 해도 뭐 한 5천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네. 그 다문화 학생도 여기서 아예 태어난 학생들은 아예 한국말을 잘하니까 문제가 네. 없는데 중도 입국 학생이 문제입니다. 중국에 있다가 중도 입국한 학생들은 이제 언어부터 이렇게 장애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한국어 교육을 중기적인 목표로 한 6개월 정도는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한국어의 장벽을 느끼지 않고 학교 교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 학생이 여러 가지 왕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서적 또 심리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는 이전에 뭐 선주민 한국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주민 다문화 학생이 네. 더불어 성장하는 네. 교실을 만드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제를 포용적인 방향에서 수행하지 못하면 저는 오히려 다른 사회 문제나 다른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문화 학생이 밀집해 있는 구로에 다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예. 다문화 집중지원센터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하고요. 다문화 학생이 많은 영등포나 구로나 금천 학생들은 네. 아예 초등학교 졸업할 때 네. 한국어만 하는 것이나 중국어까지 하자. 이중언어 학교가 되자. 아. 그 학교는 일종의 중국계 국제학교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중언어 정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문제가 좀 심각하죠. 예.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책을 이게 갖고 이제 계십니까?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표준적인 학생과 일부의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경계선에 있는 학생이 많고요. 네. 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학생들도 과거의 비행 청소년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검정고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서울만 해도 보통 한 10,000명의 학생들이 1년에 그만두는데 한 반절 정도는 뭐 해외로 나가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한 5,000명 정도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 네.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검정고시를 하는 학생,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부적응하는 학생들, 네. 이런 다양한 학생들, 그다음에 일반고에 있었지만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이런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는 나는 학교를 떠났으니까 끝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움의 끈, 학습의 끈을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학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를 떠났지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네.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독창적으로 만든 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수당입니다. 아, 예.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림동에 예. 거기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서 친구랑이랑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 예. 거기에 등록하고 약간의 프로그램을 하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네.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유흥비로 탕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그 교육비, 학원 뭐라든가 이런 데를 쓰고 이렇게 먹는 비용이라든가 교통비 이렇게 쓰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지원금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이번에 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학교 바깥에 있는 학생은 누구나 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 오늘 않습니다. 정말 그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